세계는 지금 스마트 시티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 생활에서 유발되는 교통, 환경, 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 그대로 똑똑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지능형 도시가 갖춰야 할 요소에는 에너지 자립도 포함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토대로 전기와 열을 자급자족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 에너지 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이제까지 에너지를 공급받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활용 에너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버렸던 것에서 혹시라도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까? 친환경 타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방향 열에너지 거래라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열에너지 거래는 열에너지 프로슈머,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인 2개 이상의 건물들끼리 열에너지를 서로 거래하는 그런 에너지 신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열과 태양광 등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도시. 이웃끼리 에너지를 공유하는 양방향 열거래.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과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까지. 스마트한 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 시대에 막을 내리고 있다. 세계는 지금 친환경, 저탄소,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각계각층에서는 수년 전부터 화석연료의 고갈과 더불어 환경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러한 이슈는 개인의 삶에 스며들었으며,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과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핵심 안건으로 제시하며 친환경 정책에 상당한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스마트 제로 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기와 열을 태양전지, 수소, 지열 등에서 생산해내는 자립형 스마트 시티 구축에 애쓰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제로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의 삶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분야, 바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에너지의 20%가 건축물에서 사용되고 있고, 서울시의 건축물에서만 소비되는 전력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숫자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선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데,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에서 태양열과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양이 0에 근접하는 건축물, 즉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건물 자체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고성능 단열재나 고기밀성 창호 등으로 에너지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단열 공법을 통해 겨울에는 실내 열을 보존하며 여름에는 외부 열을 차단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한다. 두 번째는 건물에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다.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렇게 발생한 에너지를 난방이나 온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액티브 하우스라고 하는데, 앞서 보았던 패시브 하우스와 액티브 하우스를 결합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건축물에서도 마찬가지 온도가 필요합니다. 건축물 실내 온도인데요. 겨울철에는 22도에서 24도의 온도가 필요하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26도 이하의 온도가 필요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유리 건물이라고 한다면 손실이 되면서 우리는 공급을 시켜야 되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에너지를 써서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4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축물도 하나의 외투가 필요한데요. 사람처럼 추울 때는 따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근데 여름에는 벗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나 단열과 기밀이 잘 되는 외투를 입어줘야지 실내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스마트 제로 에너지 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첫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너지 제로의 첫걸음은 결국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생산하면서도 비용이나 사용량에 있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물리적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로 에너지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에너지를 보관하거나 전력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꼽자면 시간, 날씨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에너지 생산량에 편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바람이 세게 불거나 햇빛이 강할 때는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고 그 반대의 상황이 되면 생산을 전혀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기존에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또한 다른 전력망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조건을 갖춘 건축물들이 모이면 제로 에너지 스마트 단지가 되고 단지가 모여 커뮤니티가 되고 커뮤니티가 모여 스마트 제로 에너지 시티가 되는 것이다. 대규모의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대부분 거대한 최첨단 도시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일정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서울시 노원구에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주택단지가 들어섰는데 겨울철은 20도, 여름철은 26도의 항온 상태를 유지한 결과 동일 규모의 2009년 주택보다 약 97만 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창문 중간에 기밀층, 열회수용 환기장치와 같은 다양한 패시브 공법을 적용하고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의 열을 교환하며 배관을 하나로 통일하여 열 손실을 줄인 것이다.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제도에 따르면 건물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과 생산하는 양의 차이가 제로가 되었을 때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 즉 1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곳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트리플 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녹색 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았는데 공동주택 부분으로 국제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은 건물입니다. 건축물의 부위에 부분적으로 태양광 전지판이 있고요. 그 태양광 전지판 자체가 건축물의 디자인 어휘가 되면서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한 예소입니다. 최근에 한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지금 에너지 소비량을 한번 보여준 표입니다. 보면 정말 에너지 절약 기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패시브 기술로만 기존 2009년도에 만약에 건축법으로 이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건축물, 만약에 그당 2009년도 기준 대비 60.3%를 에너지 절약 기술로 줄였고요. 그리고 고효율 설비를 이용해서 거기서 더해서 29.2%를 더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률이 현재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이 91.2%가 되고 있고요. 지구와 인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는 제로 에너지. 노원 에너지 주택과 같은 선례를 통해 우리는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를 도입할 것을 밝히며 현재 세종과 부산 등지에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제작진은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주변 건물들과 공유하며 잉여 에너지를 보관하는 융복합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이곳은 2016년에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다. 과거 하수 처리장 등의 기피 시설이었던 땅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여 태양 전지와 연료 전지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우선 지열 히트 펌프를 설치하여 2016년부터 어린이집과 보건지소에 열에너지를 공급했고, 다음으로 통합 제어관리실 내에 하수열 히트 펌프, 계관 추결 히트 펌프, 심야 추결조를 추가로 구축하여 2017년부터는 태양열을 이용한 계관 추결 시스템을 가동했다. 과거 태양복사 에너지는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이지만 계절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불균형하다는 단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었다. 다시 말해 뜨거운 여름철에 가장 많이 열을 생산하지만 정작 난방이나 급탕을 많이 소비하는 계절은 겨울이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핵심 기술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관 추결식 열 공급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계관 추결조이고요. 지금 현재 지상 6m, 지하 5m, 총 높이는 11m로 되어 있고 물 용량은 1,150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연중 태양열을 통해서 지별된 열이 여기 계관 추결조에 저장이 되고, 계관 추결조 내의 온도는 여름철,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90도까지 물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사용된 후 히트펌프의 승온용 히트펌프의 열원으로도 사용됐다가 겨울이 끝난 시점에 약 한 30도시부터 이제 다시 그 다음 겨울이 시작될 때까지 90도까지 올리는, 그렇게 열이 저장되는 추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은 항상 저장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태양열을 통해서 연중 열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간 열을 저장하고 쓴다라고 해서 이제 계관 추결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은 항상 저장돼 있고 그 네. 물을 이제 뜨겁게 만들어서 그 열을 보관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큰 보온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관 추결은 한마디로 태양열의 계절 간 수급 격차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서 여름 동안 태양으로부터 생산된 열로 겨울철에 필요한 난방과 급탕용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1년간 계관 추결조와 연계된 태양열 시스템으로 약 63%의 난방과 급탕을 공급, 또 남은 열을 활용해 만든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80%, 연간 2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전기를 공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시스템은 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 간 양방향으로 거래하는 프로슈머이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생산자, 프로듀스와 소비자, 콘슈머의 합성어다. 우리 모두가 소규모의 전력을 직접 만들어 소비하는 동시에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면 생산자 모드로, 에너지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많으면 소비자 모드로 전환하는 시스템. 에너지 사용료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한 에너지를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프로슈머 네트워크를 살펴보자. 타운 안에는 통합지역관리실 외에 고등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총 6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에너지 프로슈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중앙 공급 방식으로서 통합지역관리실에서
6개의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만 열 에너지를 공급했다면 최근엔 고등학교와 육아지원센터의 설비를 보완한 후 양방향으로 열 에너지를 거래하게 되었는데 오전 시간대에는 통합지역관리실의 심야 추결조에 저장돼 있던 온열을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건물에 공급하다가 이 심야 추결조 내 온열이 소진되고 나면 고등학교가 자체 생산한 온열을 이어서 공급하는 구조인 것이다. 학교는 방학과 같이 운영에 있어 변동이 많은 데 반해 어린이집은 주말을 제외한 연중 급탕에너지 소비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거래하는 프로슈머의 활용으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저기 현장 지시한 것처럼 눈에 보이나 보이지도 않는 거. 이제 본 사업에서는 커뮤니티 간 에너지 거래를 위해서 실증 연구를 수행했습니다만은 꼭 커뮤니티 사이의 열 에너지 거래가 아니라 도심지에서는 대규모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열 에너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건물에서는 서로 보유하고 있는 열 에너지 생산 설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부하가 적을 때는 먼저 고효율 에너지 설비를 먼저 동작을 시켜서 거기서 생산된 열 에너지를 복수의 건물들이 나눠 쓰다가 부족한 경우에 다른 에너지 설비들을 운전을 해서 열 에너지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열 에너지 거래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나 뭐 지구 환경을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실합니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전 세계가 발을 맞추고 있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정착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보다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설비, 커뮤니티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에서 시범 운영 중인 개간 추결조는 계절간에만 효과적이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열을 공급만 할 수 있을 뿐 수요는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프로슈머 간의 분산형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려면 개간 추결식보다 한 차원 높은 시스템이 필요한데 태양열, 지열, 수열, 연료 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열 에너지를 저장 공급하고 또 생산과 수요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적, 양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 허브 추결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기존에는 계절과 계절 간의 추결 또한 제한적인 소수의 프로슈머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도시 단위를 적용하기 위해 보다 확대된 형태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복수의 프로슈머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여 허브 추결조에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시티라는 것이 각각의 건물이 전부 다 제로 에너지 건물을 만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낮에는 전부 다 사무실에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집에는 사실은 냉방 난방이 별로 필요 없거든요. 반면에 가정집들은 밤에 가서 냉방 난방을 하지 낮에는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허브 추결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열을 낮에는 오피스 빌딩이나 학교나 공공건물 이런 데 공급을 하고 밤에는 이쪽에서 이제 사용 안 할 때는 그 열을 아파트라든가 주택에다 보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허브 추결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슈머간 또는 집단 열에너지 사업자와의 양방향 열거래를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미래. 현재 부산 에코델타 시티와 같이 도시 단위의 실증을 앞두고 제로 에너지를 향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을 단위죠. 그 마을의 에너지를 공유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허브 추결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해당 구역 내에 필요로 하는 열 에너지, 뭐 주가 난방과 냉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를 해당 구역에서 생산한 열을 허브 추결조에 모아서 필요로 하는 그 수요처에 공급을 함으로써 냉방, 난방 에너지를
자체 생산한 걸 가지고 100% 수요를 충당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열원은 재생에너지만으로서 공급을 한다. 화석연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세계의 이목은 온통 환경보호에 맞춰져 있다.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세계 환경보호를 선도하게 될 예정이다. 이 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총 195개국이 참여하여 각 국가별 기여 방안을 스스로 정하는 한편 매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대비 37%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고, 그중 건물 분야에서는 32.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도시에선 패시브 건축물로 단열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단계적 의무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사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국내 지역 난방 시장에도 큰 변화의 조짐을 일으키고 있다. 길고 긴 열수송관으로 열을 공급하게 되면 그만큼 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각 기술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3세대) 지역 난방의 경우 약 115도씨의 온수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난방 사용자 기계실에서 열교환을 통해 각 세대에서 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115도의 온수는 약 20년 전의 기준으로는 40에서 50도까지 사용 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수 온도가 낮지만 최근에는 건물의 단열 기술이 발달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지역 난방 온수를 사용하고 난 뒤에 회수 온도가 40에서 50도까지 떨어지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잉여열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3세대 지역 난방의 다음 개념인 4세대 지역 난방의 개념이 있습니다. 4세대 지역 난방이란 사용 연료로서 신재생 에너지와 미활용 에너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열 손실을 줄이면서 시스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60에서 70도씨 정도의 온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열원끼리의 열 거래가 가능하고 열원의 온도 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열 공급이 가능해지고 태양열, 지열, 연료 전지 배열, 축열 등을 상호 연계해 하이브리드 형태로 공급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4세대 지역 난방을 적극 도입하려는 추세이다. 특히 덴마크, 독일, 영국 등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열 성능을 높인 패시브 주택 단지에서 4세대 지역 난방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4세대 지역 난방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지만 기술 개발이나 제도, 정책 등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녹록지 않아 개발 속도가 더디기만 했는데 최근 기존의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 관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서울에너지공사를 찾았다. 이곳에선 친환경 에너지 계획 도시인 서울 마곡지구를 테스트 베드로 삼아 4세대 지역 난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와 미활용 에너지로 생산한 저온 열을 이용해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바로 캐스케이드 열활용 지역 냉난방 최적화 기술이다. 4세대 지역 난방은 지역 난방의 공급 온도를 115도씨에서 60에서 70도씨 정도로 낮추는 개념과 지역 난방의 중앙 집권형 방식에서 신재생 열원 등을 분산 열원으로 활용하는 어떤 지방 분권적인 개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드 열 활용 지역 냉난방 최적화 기술은 이러한 4세대 지역 난방 개념과 지역 난방 고온수의 단계적인 활용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융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지역 난방에 회수되는 열을 사용하고 신재생 열원을 사용하는 4세대 지역 난방 기술과 이제 이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에 온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스케이드 열 활용 기술이란 열 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진 중온수의 열을 신재생 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와 결합해 열 사용 초의 필요 온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의 주안점은 지역 난방과 분산 열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해 건물에 열을 공급할 수 있을지에 있는데, 신재생 열원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발전소에서 공급된 열이 충분히 쓰인 뒤 가능한 한 낮은 온도로 회수되도록 해 열원 설비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 지역 난방 공급을 위해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온도는 100도씨 이상의 고온열이다. 이 열은 건물 내에 설치된 기계실의 열 교환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된 뒤 60에서 70도씨의 온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기존 3세대 지역 난방 시스템에서는 이 열이 다시 발전소로 돌아갔다면 4세대 캐스케이드 열 활용 방식에서는 60에서 70도씨의 미활용 열과 태양열, 지열 히트펌프, 연료 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열원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모인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고온 축열조와 저온 축열조에 각각 나뉘어 저장되고 계절, 날씨 등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며 필요시 언제나 냉난방과 급탕을 공급하게 된다. 여러 개의 축열조 중 부하가 집중되어 열이 부족하면 다른 축열조에서 부족한 열을 보충해 주기도 한다. 우선 공급 온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급 온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기존의 철로 된 강관과 그 강관을 둘러싼 보온재로 구성된 이중 보온관이 아닌 플라스틱이나 다른 소재의 배관을 지역난방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중앙집권형 열 공급 방식이라기보다는 신재생 열원을 분산 열원으로 하여 공급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프로슈머에 대한 점이 있습니다. 열 프로슈머는 신재생 열원 혹은 열 저장 시스템을 보유한 사용자가 잉여열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용자에게 열 공급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열 프로슈머가 적용되는 것이 4세대 열 네트워크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지역 난방의 핵심은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 에너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있다. 이 열병합 발전소에서 가장 주목한 건 연료 전지다. 수소와 산소가 가진 화학적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연료 전지는 배터리와 달리 연료가 공급되는 한 재충전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데, 연료 전지는 전기뿐 아니라 100도씨 이상의 고온열과 30도씨를 웃도는 저온열에도 전기를 생산한다. 한편 고온의 열은 지역 난방열로 공급되고 있지만 저온의 열은 온도가 낮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 중에 그대로 방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연료 전지의 에너지 효율은 전력 생산 시 40에서 50%, 고온의 열까지 활용하면 약 70% 수준인데, 발전소에서는 이를 보완할 열쇠로 캐스케이드 열 활용 기술을 생각해낸 것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이 사실 100도 이상의 열입니다. 그럼 이 100도 이상의 열을 사용자 쪽에다가 직접 공급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 쪽에서 공급하는 온도가 좀 낮아도 됩니다. 현재 한 95도 정도도 가능합니다. 저온의 열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직접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히트펌프라는 설비를 추가를 해서 이 저온의 열도 같이 지역 난방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히트펌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히트펌프는 전기를 에너지로 해야 됩니다. 전기 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히트펌프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열을 동력으로 저온열을 회수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스케이드
열을 단계적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이 히트펌프가 가동하게 됩니다. 히트펌프는 저온의 열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동안 활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버려졌던 증기 상태의 에너지, 즉 미활용 에너지를 회수해 고온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물을 데우려면 불을 피워야 하듯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는데 히트펌프는 이를 거슬러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만드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전기식 히트펌프의 경우 저온의 열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별도로 대량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캐스케이드 열활용 기술이다. 전기 에너지 대신 발전소에서 막 생산된 고온의 열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히트펌프를 가동시키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 결과 연료전지의 저온 열을 지역 난방열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100도짜리 열을 우선 이 히트펌프를 가동을 하고, 그러니까 1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히트펌프에서 1차적으로 사용하고 난 95도짜리 열을 다시 아파트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95도짜리 열을 아파트에다 주면 아파트에서는 난방을 하고 나면 뭐 한 40도로 돌아오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발전소에서는 이 40도를 다시 95도든 100도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열병합 발전소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만큼 화석연료를 40도에서 100도를 올리는 만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아파트에서 돌아오는 40도를 우선 히트펌프, 아까 그 고온의 열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열로 한번 올리고, 그리고 아까 연료전지에서 또 저온열을 회수했지 않습니까? 그 열로 2번을 올리고, 그리고 2번을 올리고 나면 약 65도가 됩니다. 40도가 65도가 됩니다. 그러면 65도를 다시 100도로 올리기 때문에 요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곳에서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생산한 열을 단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들을 확인했다. 캐스케이드 열활용 기술이 기존 지역난방 시스템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인 만큼 열을 공급하는 발전소에서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에서도 열을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로 에너지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전력산업은 이제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 중심으로 바뀔 것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개개인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잉여 에너지, 프로슈머 간의 활약 등 이러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 실시간으로 전력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기존의 전력망에 IT 기술을 접목하는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다. 스마트 그리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미래 소비자들의 전기 사용 패턴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스마트 그리드의 목표 중 하나가 실시간 전기 변동 요금제를 바탕으로 전력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는 요금이 올라가고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는 요금이 내려가는 것이다. 소비자는 기존의 고정 요금에서 벗어나 전기 사용량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 거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우리는 각자 빌딩이나 사업장, 주택, 교통과 같은 사회 인프라를 대상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양방향 스마트 제크 통합 네트워크 기술 개발은 스마트 계량기 적용 기술 토대로 도시 단위의 빅데이터를 가시화하고 도시 단위의 3D 에너지 가시화 맵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와 에너지 통합 기술을 개발하고 도시 단위 네트워크에 실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또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클라우딩 에너지 서비스 모듈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모듈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비용적인 측면, 또 에너지 사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3에너지 가시화맵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마트 미터링을 구축하는 것이다. 계량기와 IoT 기술을 융합한 통합 에너지 플랫폼은 누구나 스마트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난방, 전기, 수도, 가스, 온수 등 5종 에너지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클라우드에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계량기 검침 오류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실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나 사용자 측면에서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 열이 많이 필요한 곳은 열 생산을 늘려주거나 혹은 아니면 전기가 많이 필요한 곳은 전기 생산을 늘려주고 전체 서메이션 합산으로 보면 열이 필요한 곳에서 일부 전환을 해서 전기로 사용한다던가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일부 변환을 해서 열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거래를 일으킨다던가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자 측면이나 소비자 측면에서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웹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일상의 변화는 물론이고 지구를 살리는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와 제로에너지 도시는 불가분의 관계고요. 각각의 건축물들이 언제 에너지가 필요할지, 언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지, 언제 열 에너지가 필요한지, 언제 열 에너지를 대신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시켜주는 게 좋은지 이러한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통합 플랫폼에서 각각의 패턴을 가진 건축물들에게 나눠주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나눠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스마트 기술이죠.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상태 제로. 아무것도 없음의 제로. 화석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발생의 제로. 오늘날 제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는 다양하다. 에너지 고갈과 지구 환경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이며 이를 극복하게 하기 위한 변화와 기술 역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제가 10년, 20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는 정말 그 사람들 타고 다니는 차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전부 다 중대형 차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최근에 유럽에 가면은 소형차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나 10년 전, 20년 전에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들을 타고 다녔는데 왜 이렇게 소형차들이 늘어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는 화석연료는 이제 최대한 안 써야 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97%를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너지를 굉장히 낭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 모두 각자가 에너지 절감은 물론이고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 우리는 또 한 번 에너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